그냥 내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다. 20대 중반 군대를 다녀온 후 만나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여자친구가 살던 집은 1층 같은 2층이었고 나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동네가 험한 동네는 아니었는데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촌이 조금은 어두워서랄까. 아무튼 여자친구의 동거 제안에 나는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승낙했고 그 주에 바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방은 2개가 있었고 한 방은 옷방 겸 창고방, 그리고 안방, 침실로 쓰는 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빌라의 빨간 벽돌이 보이게 되는 구조다. 나름 이중창이었지만 오래된 빌라라 그런지 나무로 된 창문이었다. 문을 열 때 끼릭끼릭 소리가 나는. 그때 당시 나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위해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정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야근이 생겨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고 때마침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다음 날이어서 나는 오랜만에 잠이나 푹 잘 생각으로 방에 있는 모든 불들을 끄고 일찌감치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누워 여자친구가 아끼던 예쁜 침실 조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때였다. 갑자기 끼릭끼릭, 아주 천천히 하지만 선명히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문은 계속 열리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끼릭끼릭. 내가 자는 안방은 밤이 되면 약한 불빛조차도 안 들어오는 곳이기에 상당히 어두웠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빛이라도 들어오는 건지 바깥 창문 쪽에 사람 모양새가 비춰졌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다. 한 명은 상반신만 보였고 나머지 한 명은 천천히 창문을 여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나는 패닉에 빠졌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반쯤 내린 블라인드 사이로 두 번째 창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끼릭끼릭. 나는 두려움에 몸이 벌벌 떨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움직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문이 거의 다 열렸을 때쯤 불쑥 건장한 남자가 몸을 반 정도 밀어넣었을 때였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던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여자친구가 가장 아끼던 조명을 들고 그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 조명의 유리가 깨짐과 동시에 나는 그 남자가 다시 창문으로 나갈 때까지 손에 든 조명으로 정신없이 그 남자를 때렸다. 그리고 그 남자가 떨어지자 나는 바로 창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혹시라도 그 남자 둘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러 창문을 깨고 들어올까봐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문을 열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을까봐, 혹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그놈들이 있을까봐
정말 창피하지만 아무리 내가 남자라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줌이 나올 것 같고 온몸이 계속해서 떨려왔다. 그렇게 몇 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경찰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고 그놈들이 들어왔다 나간 곳을 바라봤다. 깨져버린 조명, 전구와 장식들, 그리고 무수히 쏟아져 있던 핏자국들. 뒤늦게 알게 된 거지만 그 피는 내 손에서 났던 피가 더 많았었던 것 같다.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내 손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줄도 몰랐다. 여자친구가 와서 울고불고 나를 껴안고 119를 부를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후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여자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다. 그 빌라로 이사하고 6개월 정도 뒤에 밤만 되면 누군가가 속삭이는 목소리와 무언가 의논하는 소리, 그리고 퇴근할 때마다 자주 마주치는 차량 한 대를 봐서 본인은 너무 무서웠었다고. 그래서 동거를 서두른 것도 있다고 말이다. 여자친구가 기억한 그 차량 번호와 CCTV를 대조하여 그 범인들은 금방 잡혔지만 나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직도 가끔은 창문으로 침입한 괴한에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난도질 당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산속을 거니는 게 취미라.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산나물이나 캐러 가는 산에 자주 간다. 그래서 종종 이상한 것도 보게 된다. 새하얗게 생긴 영양이나 어른 크기는 훌쩍 넘는 독수리나. 하지만 내가 가장 놀랐던 건 역시나 그거였지. 가족이 다 같이 있던 거. 결코 사람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산속에. 평일 오후였는데 그날은 미야기, 야마가타, 아키타 3개 현의 경계를 따라 걷고 있었을 때였다. 커다란 너도 밥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숲이라 어둑한 것 치고는 편한 길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산나물 캐러 다닌 동네 사람이나 나처럼 GPS 장비를 갖추고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어오기도 힘든 곳이다. 그렇게 작은 산등성이를 따라 걷는데 산등성이 아래 흐르는 작은 골짜기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계류낚시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금세 의아해졌다.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이서 강가에 서 있었던 것이다. 거리는 100m 좀 넘게 떨어져 있었기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넷 있다는 거 확실했다. 개중 둘은 어린아이인 듯 했다. 내 머릿속엔 가족끼리 동반 자살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런 곳까지 올 이유가 없다. 일시당초에 어린아이가 걸어오기도 어려운 길이고 조금 무서웠지만 손에 든 쌍안경으로 살펴왔다. 4사람은 나를 등지고 서 있었다. 그중 2명은 역시나 어린아이다. 나머지 2사람은 어른이고 남자와 여자인 듯 했다. 얼굴이 보고 싶어 잠시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누가 장난으로 마네킹을 거기 세워놓았는가 싶었다.
나는 다가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진짜로 일가가 동반 자살하려는 거라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도망치거나 강에 뛰어들까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바로 근처까지 다가가서야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 정말로 마네킹이었다. 어른 마네킹 둘과 아이 마네킹 둘에 옷을 입힌 채 누군가가 거기에 세워둔 것이다. 황당한 것과 동시에 소름이 끼쳤다. 이런 짓을 한 녀석이 있다면 그건 분명 제정신은 아닌 녀석일 테니까. 인형 앞을 바라보니 각각 마네킹에 페인트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이 수도 없이 뚫려 있었다. 산탄총으로 쏜 것 마냥 만신창이가 된 아이 마네킹의 이마에는 커터 칼날이 박혀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곧바로 하산했다. 지금 생각해도 무섭다. 그 좁은 길을 마네킹을 들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일 텐데 혼자 한 짓이라면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만 했을 것이다. 재작년 일이니까 아직 그 마네킹은 그곳에 있겠지.